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5편 최후의 권력 승계와 한순 타지의 반란. 고종 6년 서기론 1219년에 고려가 몽골과 연합해서 북방의 국경을 넘어 밀려내려온 거란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은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원수인 조충과 장군 김치려가 큰 공을 세웠는데 그들이 개선했을 때 최충원은 조충이 전공을 세운 것을 시기해서 환영회조차 열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논공 행상도 최충원 자신이 마음대로 주관해서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중위 계급 정도에 해당하는 교위 손영은 어느 날 동료 10여 명과 함께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도 끝났겠다! 따질게! 그동안 불무성 양고를 다 마셔버리자고! 근데 이번엔 몽골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우리하고 손잡고 거란을 칠 때는 언제고? 형제 맹약을 맺은 우릴 넘보다니 이게 말이 됐냐고. 거란이고 몽골이고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도 내 전쟁터에 다시는 안 나갈 테야. 나라에서 시키면 나가야지. 군인이 전쟁터에 안 나갈 재간이 있나?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바쳐 싸움 뭘 하나? 지난번에 그 거란하고 싸울 때 제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뇌물 안 바치면 상도 못 받고 자기도 못 받는 거 봤잖아. 에이, 조용조용 말하겠나 이 사람아.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것은 창칼로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바로 뇌물이라는 놈이라니까. 옳은 소리. 저놈들을 전부 포박하라. 교위 손영을 비롯하여 거란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10여 명의 군인들이 길거리 주막에서 논공 행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좌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최충원에게 밀고했고 이들은 곧 출동한 최충원의 가병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최충원은 손영을 비롯한 일당 100여 명을 목베어 죽였다. 최충원의 잔인한 성품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최충원도 세월을 이겨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서기 1219년이면 최충원이 만으로 70이 되는 해였습니다. 9월에 최충원이 병이 나자 그는 왕에게 표문을 올려서 맡고 있던 모든 직을 사양하고 물러났다. 이제 나도 전술을 다 한 모양이로구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영공? 영공께서는 곧 쾌차할 것입니다. 아니, 이제 이 최충원의 시절은 끝이 난 게야. 아니되옵니다, 영공. 한시바삐 몸을 추슬러 일어나셔야 하옵니다. 이 사람은 최충원의 신복 중의 신복이었던 최준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충원은 자신의 맏아들 최우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서 이러한 얘기를 전합니다. 장인어른, 소인 김약선입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지금 영공의 환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님을 뵈러 갈 참이었다. 안 됩니다, 장인어른. 안 되다니. 아니, 아버님의 환우가 위중하신데 내 명색 장남으로서 응당 달려가서 문병을 해야. 장인어른, 그렇잖아도 영공께서 이 서찰을 장인어른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서찰을? 어디 보자. 지금부터 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가 병이 깊어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니 나는 절대로 아비에게 오지 말도록 하라.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니 아예 문병조차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영공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알겠다.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서 네가 아버님 곁을 지키면서 시중을 들도록 하라.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묻거든 내가 병이 나서 알아 누워 있다고 전하라. 알겠느냐? 최우는 아버지 최충원의 당부대로 자신도 병이 든 것으로 꾸미고서 자신의 사위인 김약선을 대신 보내서 최충원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최충원은 자신의 맏아들인 최우에게 권력을 넘기려 하면서 어떤 점을 우려했기에 아들에게 문병을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물론 그 아들에게 순조롭게 권력이 계승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알고 보면 이 권력의 계승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왕의 계승은 제도적으로 왕의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충원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지위를 계승한다기보다는 권력 그 자체를 계승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또는 누가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최충원은 역대 어느 무인 집권자들보다 막강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히 최충원에게 반기를 들고 나설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려 하면서 이처럼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다소 의아해 보이지 않습니까? 영남대 김호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신 정권 성립 이후 이방 정권에서부터 그 최충원이 정권을 잡기까지 그야말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전부 다 제 그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되어서 죽습니다. 최충원만이 어떤 면에서 그 유일하게 그 수명대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줄 적에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부분. 특히 이 최충원이 그 도방을 거느렸을 적에 그야말로 이 도방 인사들은 최충원한테만 맹목적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죠. 뭐 최준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최충원은 다른 무인 귀족 세력의 방해나 도전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최충원 자신의 측근들이 최우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우려했던 것이죠. 최충원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고려 조정의 최고 권력이 최충원에서 그의 아들 최우에게 이양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선 사람들 중 가장 중심 인물은 앞에서 잠깐 거론했던 최준문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준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전에 최충원이 동화라는 여종을 주었는데 동화는 용모가 아름다워서 마을 사람들과 사통한 일이 많았다. 최충원 역시 일찍이 동화와 사통하였다. 자, 여기서 잠깐 기록에 의하면 최충원은 다양한 신분의 여인들과 관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조료엔 이러한 내용도 보입니다. 최충원은 장군 손홍윤을 죽였는데 그의 아내 임씨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사통하여 아들 최성을 낳았다. 어쨌든 동화라는 이 여종은 미색이 뛰어나서 2인 다통하였다. 즉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과 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녀를 종으로 부리던 최충원도 통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 치고 어느 날 최충원은 동화라는 여종에게 묻습니다. 동화야, 예, 어르신. 이제 너도 짝을 찾아야 할 터인데 서방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정녕, 소녀가 청을 올리면 들어주시겠사옵니까? 들어주고 말고 주저 말고 누군지 말을 해보거라. 소녀는 흥의 공생 최준문과 부부의 연을 맺고 싶사옵니다. 여기에서 흥해는 지금의 경상북도 영일이고 공생이란 지방에서 선발돼서 중앙조정에서 실시하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최충원의 여종 동화로부터
배필로 지목받은 이 최준문이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충원은 동화의 말을 듣고 곧 최준문을 불러서 집에 두고 종으로 부리다가 드디어 대정에 보임하여 나날이 청해하고 신임하니 무릇 최충원을 만나고자 청하는 자들은 모두 그를 붙쫓았으며 최준문은 여러 번 승진하여 대장군이 됐다. 최준문은 최충원의 집 옆에 사삿집을 크게 짓고서 용사들과 널리 사귀었는데 상장군 지윤심, 장군 유송절, 낭장 김덕명과 더불어 최충원의 우익이 되었다. 이 최준문이란 인물은 속되게 말해서 동화라는 여종에게 간택되는 바람에 벼락출세를 할 수 있었던 아주 억세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남대 김당택 교수는 논문 최씨 무신정권의 성립과 전개에서 최준문이 도방의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최준문이 최충원의 집 곁에 사제를 지어놓고 용사들과 사귀었다거나 노예처럼 불임을 당한 그가 대정을 거쳐 대장군에 이르렀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는 도방무인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그가 곧 최충원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음을 말해준다. 최준문과 함께 최충원의 양쪽 날개, 즉 우익이었다는 지윤심, 유송절, 김덕명 등도 도방무인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자신들이 충성을 바쳤던 최충원이 그만 병으로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리자 최준문을 포함한 최충원의 측근 4명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 영공께서 세상을 뜨시면 최후가 그 권력을 이어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로군 그래. 아니 될 말씀이야. 만일 영공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권력이 최후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동안 최후에게 밉보였던 우리 4사람은 아마도 가루가 돼버릴 것이야. 그래서 어쩌자는 말인가? 없애버려야지. 누굴 말인가? 누구긴 누구야. 이 기회에 아예 최후를 제거해버리자고. 알겠나? 그런 다음에는 최후를 죽이고 영공의 막내 아들인 최향을 대신 내세우면 다시 우리들이 활개칠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야. 최충원의 권력이 반드시 최충원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최충원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 권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권력이 만일 최우에게 계승이 됐을 때 그렇다면 최충원의 문객이나 이 최충원의 측근에 있었던 신복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최우의 판단에 맡겨질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최충원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일부가 아마 최우에 의해서는 배제될 것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최충원의 문객이나 또는 측근 신복들이 먼저 최우의 권력 승계를 반대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준문 등의 반란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상에 누운 최충원이 이미 그런 사태를 예견하고 아들 최우에게 대비를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준문 등은 최우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든 최우를 밖으로 꿰어내려고 하는데 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 최준문 장군께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영군께서 환우가 위중하셔서 급히 공을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들의 계획을 간파한 최우는 서너 번씩이나 사람을 보냈는데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충원의 우익 사총사 중 한 사람인 김덕명이 최우의 집에 나타납니다. 사실은 최준문 등이 공이 병문안을 오게 되면 목숨을 빼앗겠다는 흉기를 꾸미고 있으니 절대로 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신자가 생긴 셈이죠. 최우는 김덕명을 타일러서 자기 집에 감춰두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답답한 나머지 최준문과 지윤심이 직접 최우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영공의 환우가 위중하십니다.
공께서는 속히 납시어 자식의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준문, 지윤심, 저자들을 포박하라! 예! 최우가 곧 두 사람을 잡아 유송절과 함께 먼 섬으로 귀양 보냈는데 귀양 가는 도중에 최준문은 살해당하였다. 여기에서 최준문 등이 최우를 죽이고 대신 옹립하려고 했던 최충원의 막내 아들 최향이 그들의 모의에 실제로 가담했는지의 여부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최향이 아버지의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서 형인 최우와 다툼을 벌였을까요? 최양의 경우에 그 용력이 있고 식임이 많으며 성격이 좀 조폭했다 그런 그 얘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우가 이 공론상으로 그 대권을 잡으리라는 거기에 붙잡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최양의 그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 왕가와 연결되었고, 그런 면에서 최준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의 그 세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론을 갖고 있는 최우한테 보다는 최양이 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향 역시 왕과와 혼인을 맺었던 것으로 봐서 일정 부분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겠지만 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최준문 등이 그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호동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천문을 맡아보는 일관이 귀인이 세상을 버릴 것이다 라고 아뢰었다. 그 말을 듣고 최충원은 악공 수십 명을 소집하여 풍악을 울리게 하였다. 풍악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밤이 깊은 시각 풍악이 끝나기 전에 최충원이 죽었다. 서기 1196년에 이의민을 죽이고 24년 동안이나 고려 조정의 권력을 좌지우지해왔던 최충원은 무인 권력의 부자 세습이란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고려사 저료의 그의 사망기사 바로 뒤에는 고려시대 사신의 최충원에 대한 평가가 덧붙여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매우 매몰차입니다. 최충원은 미천한 데에서 몸을 일으켜 나라의 정사를 전권하였다.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하며 벼슬을 팔고 옥사를 흥정하였으며 심지어는 두 왕을 내쫓고 조신을 많이 죽이기까지 하여 크나큰 악이 하늘에까지 뻗쳤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잘 보전하여 방 안에서 편히 죽었으니 하늘의 뜻은 참으로 알 수 없도다. 고종 6년인 1219년 10월 대왕 폐하, 서북면 병마사 김군수가 급보를 전해왔사온데 의주의 상황이 심각하다 하옵니다. 무엇라 하였소? 의주의 상황이 심각하다 하였소? 그렇사옵니다. 의주 별장 한순과 다지가 의주를 수비하고 있던 장수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원수라 칭하고 감창사와 대간 등의 관서를 두었으며 함부로 나라 창고의 곡식을 방출하는 바람에 여러 성들이 이에 호응을 하고 있다 하옵니다. 북방 국경지대에서 외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늘 걱정이었는데 거기에 반란까지 겹쳤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최공, 반역의 역도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속히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지 않겠소?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이옵니다, 대왕 폐하. 장군 조염경을 보내서 민심을 무마하도록 하고 새 병마사로 상장군 오수기를 임명하여 파견하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얼마 뒤 임금이 타이르는 말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의주로 떠났던 선유사 조염경이 돌아와서 현지의 민심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이 의주에서 반역에 가담한 자 50여 명을 만나보았사온데 그들이 말하기를 병마사 조충과 김군수, 정공수 등은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탐욕스럽고 잔인하여 백성의 살을 벗기고 뼈를 긁어서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으므로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타막한 지방관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김호동, 이익주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무신 정권이 성립되면서 종래까지 지방관들은 주로 문신만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이 농공 형성을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많이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최충원의 경우도 이제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자기 부하들을 무신들을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성적시켜갖고 이제 지방관으로 많이 파견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제 창칼만을 휘두르고 또 어떤 면에서 문벌 귀족하에서 좀 억눌렸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정권을 잡고 어떤 면에서 이제 임지에 가갖고 이 도를 넘는 그런 탐악을 많이 합니다. 권력자들 간의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측면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계급 대립이라고 하는 관점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최충원이 집권하기 전에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봉사 10조를 올리고 그러면서 밀란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이러면서 민의 저항이 누그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최충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사는 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저항을 억누르는 커다란 힘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충원이 집권하기 이전에 전국에 걸쳐서 무수히 많은 밀란이 일어났었고 최충원이 권력을 쥐고 강력하게 탄압하는 바람에 주춤한 상태로 있다가 최충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들고 일어난 것이니 의주에서의 한순, 다지의 반란 역시 최충원 집권 이전에 빈발했던 밀란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충원이 죽자마자 왜 하필 의주 지역에서 이러한 반란이 맨 먼저 일어났을까요? 의주는 수도에서 멀고 따라서 중앙의 권력이 미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다가 바로 국경 너머로 거란이 있고 이 거란과의 전쟁을 한번 거치면서 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이미 한번 약화된 이런 상태에 있었고 이런 지역적인 요인이 결합되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밀란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은 언제나 지방관의 탐악입니다. 역시 의주에서도 지방관들의 탐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평소 같으면은 그래도 일어나지 못했던 밀란이 이런 중앙 통제력의 약화와 지방 사회의 동요 이것이 이제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밀란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의주의 선유사로 파견됐던 조염경이 돌아와서 지방관의 탐학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현지의 상황을 보고하자 그 얘기를 들은 최우는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호명하는 자들을 남김없이 체포하도록 하라. 안영민, 유비, 준필, 이정수, 최수웅, 이세분, 고세림, 홍문서, 이윤공, 최효전, 송자공, 이원미, 최밀. 이 자들을 모두 섬으로 유배시킬 것이다. 최우는 13명에 이르는 고위 관리들을 붙잡아 섬으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들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려사 자료에는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최충원에게 아첨하여 안찰사가 되기도 하고 분도나 분대 혹은 감창사가 되기도 하였으며 큰 고을의 책임자로 가서 한없이 착취를 하였으므로 여러 섬으로 나누어 귀양을 보냈다. 물론 최우가 이들을 추방하면서 자기의 아버지인 최충원에게 아부를 해서 관직을 얻었고 그 관직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최우는 의주 반란을 기화로 최충원의 가신들을 부패 혐의를 씌워서 쳐냄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이중의 효과를 노렸을 것입니다. 고려사에서는 평안도의 삭주 분도 장군 황용필의 경우를 대표적인 탐악한 지방관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황용필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사나우며 형벌을 참혹하게 하였는데 황용필의 마음이 재물을 구하는 데 있음을 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은으로 된 술그릇을 뇌물로 주었다. 황용필은 그것을 받고는 순찰에 나서서 안북 도우부에 가 있었는데 마침 의주의 반란군이 그 성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반란군이 외쳤다. 황영필은 우리 지역에서 거둬간 은그릇을 당장 내놔라! 그러자 황영필은 부끄럽고 분하게 여겨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한편 한순과 다지가 주동이 된 반란군은 점점 그 세를 넓혀갑니다. 성문을 부수어라! 성문이 열렸다! 돌격하라! 북쪽 국경지대 여러 성들이 의주의 반란 세력에게 모두 함락당하고 오직 안북 도호부와 귀주, 연주, 성주 등만이 상벽을 굳게 하고 잘 지켰으므로 조정에서는 그곳 아전들에게 벼슬을 내려주었다. 여기에서 끝내 반란군에게 함락당하지 않았다는 성들은 모두 지금의 평안북도에 해당하는데요. 귀주는 귀성, 연주는 영변, 그리고 성주는 오늘날의 성천에 해당합니다. 물론 반란 세력이 북쪽 변방의 여러 지역을 접수해서 세를 넓혀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곳이 국경지대라는 지리적인 특성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외적 침입 시 1차적으로 그 피해를 입는 지역인 동시에 또 그런 그 사행길과 연결되어 갖고 교역이 활발한 그런 그 지역이죠. 특히 이제 몽고가 북방의 거란이라든지 여진 등을 공격하면서 이 금나라가 그 양식 등의 그 필요한 물자를 그 고려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주 지방의 그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그 전쟁 그 특수를 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고려 정부에서는 이민족과 싸움의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갖고 외국과 무역을 금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주 등의 주변 주민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 무슨 얘기냐 하면 3년 전인 고종 3년에 금나라에서 고려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하자 고려에서 이를 거절했지요. 그러나 금나라는 금이나 은 등 진귀한 보물을 싸가지고 국경지대에 와서는 고려의 상인들로부터 쌀을 사갑니다. 그러자 고려 조정에선 그러한 상행위에 대해서도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대에서 은밀하게 밀무역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내막을 알아차린 지방관들의 가렴주구 또한 극심했겠죠. 자, 그러던 차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 최충원이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국경 넘어 금나라나 거란 사람들하고 마음 놓고 무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최충원이 죽었기를 외국 사람들한테 미국 파는 것을 금하는 방침이 달라지게 하겠어. 달라지든 말든 그동안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온갖 폐악을 다 부린 관리놈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맞아. 그동안 최충원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지내왔는데 이참에 그 탐관오리 놈들을 모두 쫓아내버리자고. 이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잖아도 국경의 군사 방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반란군이 그 점령 지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의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대, 그 지역 일대에 모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커다란 어떤 확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중앙에서 멀다고 하는 이런 이유 이외에도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한순과 다지가 그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국경 너머에 다른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의주에서 일어난 밀란이 좀 지역 범위를 넓혀서 좀 규모가 커지고 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란 진압을 지방 관아에만 맡겨둘 수도 없고 또 그리고 회유와 설득만으로 반란 세력을 잠재울 수도 없다고 판단한 중앙조정에서 드디어 반란 진압군을 편성합니다. 추밀원 부사 이극서를 중군 병마사에, 장군 이적유를 후군 병마사에, 그리고 장군 김추려를 우군 병마사로 임명할 것이니 이 길로 출정하여
의주의 반군들을 토평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 폐하. 거란군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취련은 이번엔 반란군 진압부대의 지휘관이 돼서 북방으로 출정합니다. 북쪽의 변경에서 반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자로 등극한 최우는 눈에 띄는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앞에서 최충원 생존 시에 그에게 아첨에서 관직을 얻고 또한 그 관직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13명의 고위 관리들을 대거 귀양 보냈다는 내용을 언급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대왕 폐하, 신이 폐하께 삼가 바칠 물건이 있어 가지고 왔사옵니다. 최공이 짐에게 바칠 물건이 있다 하였소. 그것이 무엇이오? 신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들이옵니다. 최우는 아비인 최충원이 모아두었던 금과 은을 비롯한 진귀한 기호물품들을 왕에게 바쳤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우는 그 아비 최충원이 점탈하였던 공과 사의 전민을 각각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동생 최양과 그의 장인 왕항, 최충원의 가신이었던 최사겸, 계집종 동화 등을 여러 섬으로 나누어 귀양 보냈다. 아버지 최충원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아둔 금은 보화를 임금에게 헌납하고 또한 강제로 점탈했던 전민, 즉 전답과 노비들을 각각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최충원의 가신이었던 자들에게 유배형을 내리는 것으로 봐서 얼핏 보면 아버지를 거역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김호동 교수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련의 조치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어주 등의 반란 사건이 지방 간의 탐악으로 비롯되었고 또 이제 몽고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때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국 타개를 위한 민심 수습책의 차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지방간들의 이 지역의 지방간들에게 자기의 신복들을 심음으로써 권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요인을 미리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무신 집정의 지위가 세습된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승계받은 최후는 권력의 정당성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정치에 대한 일부분의 어떤 부정 이런 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어떤 차별화를 꾀하고 또 한 가지는 민심을 수습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구적인 개혁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은 평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후 이전의 권력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감안하면 아버지가 모아둔 귀중품을 보란듯이 왕에게 헌납하고 아버지의 최측근이었던 자들을 섬으로 귀양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최충원 생존 시에 부자 간의 일정 부분 갈등이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그 아들이었던 최우가 서로 대립하거나 반목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징후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최충원이 죽고 나서 최우가 아버지의 어떤 권력 기반을 와해시키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평소의 갈등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동 교수는 여러 정황으로 봐서 최충원은 생전의 아들 최우의 세력 확대를 두고 상당한 정도의 견제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고 권력을 추구하는 최충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살아있는 한 최후 정치 세력하는 자기의 권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거죠. 실제 최충원의 경우는 자기 동생인 최충수도 죽이고 생길인 박진재도 죽이고 또 거란의 침입에서 인망을 얻었던 조충 같은 경우에도 돌아올 적에 한영내도 안 베풉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인자를 기르지 않았던 그런 이 인물이었죠. 그리고 실제 이 금산왕자 군사가 침입했을 적에 최후 장인이었던 정수첨을
이 중군 원수로 그 파견을 합니다. 이전에 소개했습니다만 거란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전장에 나가 있던 최우의 장인 정숙첨은 진중에서 왕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최충원이 아닌가? 그런데 반란이 터졌다 하면 나보고 진압을 하라고 하니 이거 뭐 고기는 자기가 먹고 나는 맹물이나 마시라는 격이 아니고 뭐냐고! 이러한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전장으로 향하던 승려들의 군사가 말머리를 돌려서 최충원을 제거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바로 정숙첨이 그 반란 사건에 연루돼서 유배형을 받습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남귀여가혼이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인을 했고 또한 서류부가혼이라고 해서 사위가 여자 집에서 거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위가 처가와 밀착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후는 장인인 정숙첨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을 것이고 이미 자신의 권력을 넘보는 동생과 조카를 죽인 적이 있는 최충원은 비록 자신의 친아들이었지만 최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순과 다지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북방의 반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왕 폐하, 지금 반역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한순과 다지가 드디어 국경을 넘어 외세에 의존하고 있사옵니다. 국경을 넘어 외세에 의존하다니요? 한순과 다지는 우리 조정의 진압군이 공세를 펼치자 청천강을 경계로 삼아서 동진에 투항을 했사옵니다. 아니, 그들도 고려의 백성일진데 어찌 동진의 힘을 빌려서 우리 고려의 관군에 맞서고 있다는 말이오?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금나라 원수 우가하를 끌어들여서 의주에 주둔하게 하고서 스스로는 박주의 진지를 구축하고 군사 협력 관계를 꾀하고 있다 하옵니다. 한순 다지가 금나라 원수 우가하까지 끌어들여요. 허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중국 대륙의 세력 변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몽골이 강성해지니까 여진족의 금나라 통치를 받고 있던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군 가운데 또 일부가 몽골에 쫓겨서 고려로 들어오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 금의 장수 가운데 포선만노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을 공격하다가 패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두려워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진이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큰 대자를 빼고 동쪽에 있는 진이라고 해가지고 동진이라고 부르게 돼서 우리 사료에는 동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동진은 몽골에 협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대립하기도 하고 이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좀 바꿉니다. 포선만노가 이끄는 동진 세력은 이미 몽골에 충성서약을 했고 고려와 몽골이 연합해서 거란을 물리칠 때에도 군사를 동원해서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잠시 딴 데 신경을 쓰는 사이에 동진국은 몽골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고종 6년에 오면 이 9월달에 징기스칸이 그 주력 부대들을 이끌고 이제 사인도 등지로 그 정벌을 나서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진국이 몽고 복속 상태에서 벗어나고 또 이제 남만주 지역의 그 우가 활동이 활기를 띨니다. 이 우가도 금나라 장수인데 금나라 이제 배반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다가 이 남만주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지 않고 운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진국이라든지 우가 세력을 이 의주 지역 사람들이 끌어들이려고 하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고려의 국경 너머에는 몽골의 속박에서 벗어난 동진과 금나라 장수로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끌고 있던 우가하 세력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의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고려의 한순과 다지는 동진국에 투항을 한 다음에 금나라 장수 우가하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고려의 관군에 대항하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했을까요? 진압군의 사령부에서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반역숙의 한순과 다지가 동진과 우가하 세력과 결탁을 한 이상 우리도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반란군 외에도 동진과도 싸우고 우가 군사하고도 동시에 싸우자는 말이요. 세 개의 적과 동시에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에 연락을 해서 증원군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무려면 우리 고려의 관군이 그자들과 싸워서 패하게 하겠습니까? 적을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처지에 삼면에 적을 두고 싸울 수는 없다니까 그래요. 그럼 어찌하자는 것입니까? 우선 금나라 장수 우가를 회유하여 반란군과 잡은 손을 놓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의주의 반란군과 한통속이 돼버린 터에 우리가 회유한다고 우가하가 넘어올까요? 회유가 안 통하면 협박이라도 해야지요.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줄 테니 우가 진영으로 보낼 사신을 차출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고려군 진영에서는 낭장 윤충효와 박홍보를 보내 우가하에게 편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사서에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가하에게 편지를 보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장차 도래할 화복을 거론하여 타이르고 맹약의 위반을 추궁하였다. 장차 도래할 화와 복을 가지고 타일렀다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가하, 내가 우리 고려 조정의 요청을 거절하고 반란군과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장차 이러이러한 화가 미칠 것이니 각오해라. 반대로 우리의 청을 받아들여서 반란군을 토평하는 데 협조하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엄포를 놨겠죠. 뿐만 아니라 고려가 우가하에게 위맹에 대해서 책망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고려와 금나라 사이에 유지되어 온 친선 우호의 맹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따졌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고려군 진영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은 우가하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려에서 보낸 편지를 다 읽고 난 우가하는 니놈들이 고려에서 보낸 이따위 불손한 편지를 가지고 온 처지에 살아 돌아가길 기대하느냐? 여봐라! 고려에서 온 윤충효와 박홍보 저자들을 오게 가져와라! 이렇듯 불호령을 내려서 편지를 가지고 간 두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도록 명합니다. 이 우가하가 모처럼 내외 친구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 것이다. 한순과 다지에게 가서 잔치에 초대하는 나의 뜻을 정중하게 전하도록 하라. 이윽고 우가하의 초대를 받은 한순과 다지가 잔치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고려사에는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한순과 다지가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우가하가 베푼 위로연에 참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 장군과 다지 장군, 모처럼 이 우가하가 베푼 잔치 마음껏 마시고 즐기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우가 장군. 여봐라, 두 분 장군뿐만 아니라 함께 온 군사들에게도 술을 대접하도록 하라. 고려 관군에 쫓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이토록 환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피차에 힘을 합해야 할 처지가 아니오. 여봐라, 이 잔치가 훗날 훌륭한 기념이 될 터이니 오늘 잠치에 참석한 귀빈들의 성과 이름을 모두 적어두도록 하라. 우가하는 자신의 초대를 받고 온 한순과 다지는 물론이고 그들과 함께 온 장수들의 성명을 모두 기록해둡니다. 잔치는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는데 한순과 다지가 진탕 취한 것을 확인한 우가하는 갑자기 매복해두었던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저자들의 목을 베어라! 우가하는 그들이 술에 취했을 무렵에 복병을 발동시켜서 한순과 다지 그리고 그의 도당인 윤대명과 한존열 등을 잡아 모두 죽였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었던 고려 사신 윤충효를 석방합니다. 자, 반란군들의 이름을 적은 명단과 그자들의 수급을 줄 터이니 개경으로 가서 고려국의 임금에게 바치도록 하라. 윤충효는 우가하로부터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의 명부와 한순과 다지의 머리가 담긴 상자를 가지고 고려로 돌아옵니다. 한순과 다지가 밀란을 일으켰을 때 압록강 넘어서 금나라 원수 우가하를 끌어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금의 입장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몽골이 강성해지니까 금은 몽골과 대립을 해야 되고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는 고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가하가 만일 한순과 다지를 계속 도와주게 된다면 금과 고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이 점 때문에 처음에는 한순 다지의 그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고려 쪽에서 아마 설득을 했을 겁니다. 우가하는 장차 몽골군과 대적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고려에서는 이 점을 거론하면서 장차 몽골의 침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고려의 반란군과는 손을 끊어라. 이렇게 설득을 했을 것이고 여러 상황을 검토한 끝에 우가하가 고려 조정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익주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한편 김호동 교수는 우가하가 고려를 거역하여 맞설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별수 없이 고려 조정에서 파견한 진압군에게 협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란군이 깨니까 처음에는 혹하는데 고려가 군대를 동원해갖고 뭐 이 지역의 경우는 금나라라든지 혹은 송나라라든지 이들 세력과 연결해갖고 동진이나 우가를 섬멸하려고 나설 것 같으면 이게 도저히 그 대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 쪽에서 사신을 보내갖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납작 엎드려갖고 그 한순 다지 드는 걸 몰래 깨내갖고 이제 술 먹여갖고 그 상황에서 목 빼갖고 고려에게 넘겨주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넉 달 동안이나 계속됐던 한순과 다지의 반란은 반란 주동자들이 이례적으로 외국의 장수인 금나라 장군에 의해서 참수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뒤 조정에서는 은주전자와 은소반, 은사발 각 1개와 은잔 2, 가는 모시와 명주와 배 각 50필, 삼배 500필, 쌀 1000섬을 금나라 장수 우가하에게 주어 그 공을 갚았다. 애당초 우가하를 회유하는 편지에서 고려가 화와 복을 들어서 그를 타일렀다 했는데요. 우가하가 고려 조정에 협조한 대가로 앞에서 열거한 대로 풍성한 보상을 해주었으니 이것이 아마 편지에서 언급한 복에 해당하겠죠. 서기 1220년 3월 고려사에는 우리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에 대한 사망기사가 보입니다. 이인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간이 대부 이인로가 죽었다. 이인로의 옛 이름은 이드곡이니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짓고 글씨도 잘 써서 당시에 이름난 선비 오세제, 임춘, 조통, 황보항, 함순, 이담지 등과 7년의 교유를 맺었다. 무신의 난 때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산에서 논일다가 뒤에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자하였다. 성질이 편협하고 급하여 남에게 미움을 받아 당대에는 크게 쓰이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이인로가 오세제, 임춘 등 6명의 선비들과 어울려서 7현의 교유를 맺었다고 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중림 7현을 빗댄 표현입니다. 중국의 위진 왕조 시절에 완적, 해강, 산도, 향수, 유영, 완함, 왕융 등의 7인이 정치 권력에는 등을 돌리고 중림에 모여서 검은고와 술을 즐기며 청담을 주고받고 세월을 보냈는데 이를 일컬어서 중림칠현이라 했고 이인로 등 고려의 문신 7명도 그들처럼 어울렸기로
칠현이라 불렸던 모양입니다.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 그 군인들이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문관을 쓰고 있으면 설이라도 다 잡아 죽여라 그러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문인들을 없애겠다는, 쫓아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문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관직에서는 물론 다 물러나고 지방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기간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 무신난을 일으킨 무인들 입장에서 볼 때도 통치를 위해서는 문인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문인들도 언제까지나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고 해서 다시 등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충원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는 문신들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인로가 무신난 이후 승려가 돼서 산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했는데요. 실제로 이인로가 쓴 작품 산거라는 시를 보면 현실을 피해 산중에 은과한 선비의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봄은 갔으나 꽃은 오히려 피어있고 날이 개었는데 골짜기는 스스로 그늘지도다. 두견새의 대낮에 울어대니 비로소 내 사는 곳 깊은 산중임을 알겠도다.